주택 서비스를 하는데요. 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를 구분하는 것도 크게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주택 수요, 떠드는 사람 적을까? 이정혜? 그죠? 그래, 지금은 칠판에 이름 적으면요, 그게 뭐 우리 수강생만 보는 게 아니고, 저 캐나다에 있는 사람도 와요. 유튜브에 적응이 되면. 조심해야 되네. 그 주택 수요하고 소요도 크게 뭐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수요는 말 그대로 디맨드니까 우리가 수요율로 해서 배운 게 있잖아요. 수요는 구입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는 유효 수요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를 주택 수요. 근데 구입 의사는 있으나 구입 능력이 없는 잠재수를 주택 소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소요는 이제 디맨드가 아니고 니드죠. 필요, 욕구.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갈망, 욕구, 이걸 이제 소요라고 하는데요. 크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3월에 가서 한 번 더 용어를 정리해드리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 이 시장론에서 중요한 거는 여가현상이에요, 여가현상. 그러니까 이번에 여가현상으로 가서, 이거는 이제, 거의 매년 한 개가 나오는데요.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안 나왔어요, 여가현상이. 그러니까 올해는 뭐 이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90% 이상은 시험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여가 현상을 또 필터링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그 여가 현상은 주택을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순환해 가면서 사용한다. 그래서 주택 순환 또는 뭐 필터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향 여가 현상이 있고 상향 여가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속에 답이 포함되어 있죠. 하향은 아랫방향을 향해서 주택이 순환되었다는 뜻이고요. 상향은 소득계층이 윗방향을 향해서 주택이 순환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향 여가는 소득계층이 아랫방향을 향해서 주택이 순환되니까 하향이라고 하겠죠. 그죠? 하향, 즉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 이 고소득이 사용하던 주택이 노후화되면은 고소득층은 자기가 살던 주택을 수술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새집 사서 이사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노후화된 주택을 임대를 통해서 소득수익이 나든 저소득층의 임대를 통해서 물려주죠. 그럼 고소득이 사용하는 주택을 저소득층이 순환을 받았으니까 소득계층이 고에서 저로 아랫방향을 향해서 주택이 순환된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소득계층이 아랫방향을 향해서 순환되니까 하향여가를 하고, 반대로 이제 상향은 소득계층이 윗방향을 향해서 순환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 이 저소득이 사용한 주택이 불량주택으로 변한다. 그럼 그 주택을 개보수한다거나 개보수해서 고급화시키거나 또는 아예 그냥 재건축을 통해서 고급주택으로 변모를 시키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고소득층이 대신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소득층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고급화시켜서 재건축을 해서 고급화를 시키니까 소득수익이 높은 고소득이 순환을 받았다. 소득계층이 저에서 고로 윗방향을 해서 주택이 순환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상향이라니까 뭐 소득계층이 아랫방향을 했다 윗방향을 했다 위상자 아래하자인데 이거 구분 못하면 말이 안 되겠죠. 이 개념은 구분을 할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향여가 상향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냐, 이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하향여가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것. 이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게 하향여가 되어 있고, 반대로 저소득층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은 상향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향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할 때 발생하는 거고요.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데, 요 과정을 이제 이해하는 게 초점이에요. 자, 여가 현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여가 과정이 발생했을 때, 여가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저가주택 시장하고 고가주택 시장이 장단기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지금부터 한 개씩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정리할 게 많아요. 자, 여가 과정은, 두 가지의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주택시장은 고가주택시장과 저가주택시장 두 종류밖에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시장은 고속이 거주하는 주택이겠죠. 저가주택은 저속이 거주하는 주택이겠고, 그죠? 주택시장은 이렇게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시장 두 가지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저가주택은 저속격이 거주하는 아주 수준 이하의 품질 낮은 세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속격이 거주하는 저가주택이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면 여가 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저가주택이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되면 주관경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퇴보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주관경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신축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주택은 신축을 금지하고 있어야만 하향여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거기 보면 가정 있잖아, 그죠? 여가 현상이 발생하는 과정, 하향여가 과정에서 동그라미 1 가정해가지고 주택시장은 고가주택시장과 저가주택시장 두 가지밖에 없다고 가정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에서 기억해 보면은 저가주택은 정책적으로 신축을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저가주택이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하향여가 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가 현상은 하향여가도 있고 상향여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여가 현상이라고 할 때는 하향여가 현상을 그냥 여가 현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향여가를 능동적 순환이라 하고 상향여가를 수동적 순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가 현상 그러면 하향여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가 현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여가 과정을 통해서 저가주택과 고가주택 시장이 장단기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지금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자, 정부가 여가 과정.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그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저소득층 보조금을 지급받은 그만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소득층이 보조금을 받으면 이 보조금 받는 돈으로 저가주택을 구입하러 가겠죠,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지금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100호 정도 증가했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우리 지난주에 정리한 것처럼 주택은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 단기랑 공급이 불변인 기간을 단계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지?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을 단계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럼 수요가 100호 증가했는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 부족 현상에 기인해서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죠? 당연히 이 주택 부족 현상에 기인해서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 이 임대료가 상승한 만큼 당연히 기존 임대인이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되겠죠. 임대료가 상승한 만큼, 그죠? 그래서 이제 저가주택에서 이렇게 임대료가 상승해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이 초과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항상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을 해요. 건설업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저가주택 착공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좀 전에 이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주관경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신축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랬죠. 이 저가주택이 신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면 하향여가 현상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가주택은 정책적으로 신축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향여가이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 그럼 지금 저가주택의 수요는 이렇게 증가했는데,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축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가주택 부족 현상이 갈수록 커지고요. 저가주택의 부족 현상에 기인해서 임대료가 더 크게 상승합니다. 그죠? 거기서 초과이윤이 계속 커지게 되면 이 초과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고소득층은 자기가 살던 주택을 임대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물려줘요. 고소득층이 자기가 쓰던 주택을 임대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물려줬다. 무슨 여가가 발생했죠? 하향여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향여가를 통해서 저가주택이 공급이 됩니다. 고가주택의 공급은 신축을 통한 공급이지만 저가주택 공급은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져요. 신축은 정책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 하향여가를 통해서 활발하게 저가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어디까지 공급이 되느냐? 초과이윤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공급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 양만큼 하향여가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향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한 100호만큼 계속됩니다. 그래야 이제 초과이윤이 완전히 소멸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하향여가를 통해서 저가주택이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저가주택은 하향여가 받은 양만큼 공급량이 어떻게 됐죠? 증가한 겁니다. 그지? 반드시 정부가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장기적으로 저가주택의 공급량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왜냐? 하향여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향여가 받은 양만큼 반드시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상세했던 임대료가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택 부동산에 기대해서 계속 상승을 했지만 이제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죠. 그럼 이 상승했던 임대료는 점차 하락해서 상승 전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저가주택이 하향연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가주택의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복귀를 하면서 저가주택 시장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가주택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본다. 고가주택 시장을 분석해보면 고가주택은 하향 여가를 시켜줬기 때문에요. 하향 여가 시켜준 양만큼 공급량이 어떻게 됐을까? 감소를 한 거죠. 이 공급량이 하향 여가 시켜준 백호만큼 감소를 한 겁니다. 백호만큼 그지? 여가를 백호 시켜줬기 때문에 백호만큼 고가주택이 감소를 했어요. 그럼 고가주택도 백호 정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백호 부족한 만큼 구매 경쟁을 하니까 고가주택의 가격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고가주택의 가격이 상승해서 기존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가격이 상승한 만큼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가주택에서도 초과이윤이 발생해. 그러면 항상 초과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이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지집한다 그랬어요. 즉 건설업자가 시장에 지집해서 고가주택을 착공 들어가는 거죠. 신축 들어갑니다. 저가주택은 수준 이하의 주택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신축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고가주택은 이건 수준 높은 아주 고속이 거주하는 고급주택 아닙니까? 이 고가주택이 많이 신축을 통해서 공급돼야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신축이 금지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활하게 이제 착공을 통해서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항상 건설업자가 주택을 신축 들어가면은 건설업자의 생산 비용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생산 비용이 종전하고 똑같은 일정 불변 수준이냐, 생산 비용이 종전보다 증가하느냐, 생산 비용이 종전보다 감소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고가주택 양이 달라지고요. 가격 수준도 다르게 일정됩니다. 자, 지금 고가주택 시장에서 하향 여가를 백호시켜줬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백호만큼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고가주택을 백호만큼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생산비가 변화가 없고 종전하고 똑같은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하향 여가 시켜준 양이 100호잖아요. 그럼 이 100호만큼 고가주택도 신축을 통해서 똑같이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100호만큼 증가하는 거야.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 고가주택이 하향 여가 100호 시켜준 게 신축을 통해서 그대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여가 전하고 고가주택 양이 똑같아졌죠. 부족한 저가주택 부족한 양이 신축을 통해서 다 채워졌잖아. 그죠? 그러면 이 상승했던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 전 상태로 되돌아간단 말이야. 항상 공급량이 필요한 사람만큼 공급이 이루어지면 언제나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저가주택의 가격은 원래 고가주택 시장에서도 이 생산비가 일정 불변이라면 하향여가 시켜준 양만큼 공급도 똑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면서 고가주택 시장도 안정을 찾아요. 그런데 건설업자가 신축 들어갔을 때 생산 비용이 종전보다 증가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하향여가를 100호를 시켜줬기 때문에 100호를 공급해야 하지만 생산비가 종전보다 증가한다면 공급량은 100호만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공급은 약간 부족하게 한 80호 정도밖에 공급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도 고가주택이 20호 정도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100호를 공급해야 되지만 생산비가 증가해서 80호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으니까 고가주택이 약간 부족한 거거든요. 그럼 그래서 이제 고가주택 시장에서도 구매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약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은 이제 고가주택이 부족한 만큼 구매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반대로 이제 건설업자의 생산비가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소하면 하향 여가를 100호를 시켜줘서 100호를 공급해야 하지만 생산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물량을 더 많이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되는 양은 필요한 사람보다 더 많이 한 125 정도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고가주택이 20호 정도 남아돌게 되죠. 초공급이 생겼으니까. 그런 공급자가 판매 경쟁을 하니까 가격은 종료보다 약간 하락한 수준에서 고가주택 시장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가 과정이 이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물론 그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생산 비용에 따라서 고가주택의 공량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걸 지문에 넣기도 합니다. 답을 요구하는 건 99%. 딱 그냥 다른 데서 요구하잖아요. 잘 봐. 좀 전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향 여가 발생한다 그랬고,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상향여가 나타난다 그랬죠? 자, 저소득층에 보정을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증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무슨 여가 나타나느냐?
하향 여가가 발생했네. 그죠? 그러니까 이 하향 여가는 말 그대로 적가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이 저소득층이 저가주택을 구입하러 가지 않고 고가주택을 사러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고가주택을 구입하러 가버리면 고가주택 수요는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고가주택을 사러 가면, 그죠? 고가주택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저가주택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해버리겠죠? 저가주택을 구입하러 가지 않고 고가주택 사러 가면 고가주택 수요는 증가해도 저가주택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저가주택은 저소득층이 이 구매자가 되는 거지 고소득층이 셋방 얻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 저가주택은 이용자가 없어요. 이용자가 없으니까 그 저가주택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재건축돼서 고급주택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니까 고소득이 대신 순환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가주택을 재건축을 통해 고급화 시키니까 고소득이 순환받았다. 무슨 여가? 상향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상향여가, 자, 잘 봐. 요 상향여가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뭐 했을 때? 감소해야 나타난다 이 말이야. 아니? 저소득층의 소득의 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은 하향여가가 발생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증가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한다. 감소.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상향여가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할 때, 하향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났잖아. 그죠? 자, 상향여가가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하향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 상향여가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 그러니까 상향여가, 하향이 아니고 상향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뭐 했을 때? 감소했을 때 나타난단 말이야. 감소 시에.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고 상향여가가 감소할 때 나타납니다. 하향여가는 증가할 때, 상향여가는 감소할 때 나타나는데 상감마마라는 용어는 있죠. 우리가 임금님을 상감마마라 하지 않습니까? 상감마마, 하감마마라는 용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향여가가 감소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상감마마라고 하는 거야. 상향여가가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난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여가 현상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딱 이거야. 95%는 그냥 여기서 타보려고 합니다.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발생하고 상향여가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난다. 그걸 딱 기억해라.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어. 뭐 비용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고 뭐 공급량이 어떻게 되는가 저런 것도 지문으로 나오죠.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거지 모든 걸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여가 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이 바뀌면 안 돼. 자, 이렇게 하향여가나 상향여가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소득층의 소득의 증가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하향여가, 저소득층의 소득의 증가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상향여가 나타난다. 요 상향여가나 하향여가가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지 감소할 때 나타나는지 여기가 포인트야. 알았어요? 시험 포인트만 알면 답을 뭐 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 자, 이렇게 여가 현상은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주거분리 과정을 통해서도 여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 주거분리와 여가자공. 주거분리는 말 그대로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형성되는 건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도심지역 내에서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일정한 경계를 두고 주거지역을 분리하여 형성하는 겁니다. 여기는 고소득층 주거지역, 이쪽은 저소득층 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일정한 경계를 두고 주거지역을 분리하여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형성되는 것. 이걸 말 그대로 주거분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주거분리가 왜 발생하느냐?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 효과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의 차이도 있어요. 소득 차이 때문에 또 주거분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외부 효과입니다. 즉, 이 고속기 거주하는 지역은 워낙 고급 주택만 입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함께 거주하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고속경 지역은
정의 외국가가 강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소득 지역은 워낙 낙후된 주택만 입주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함께 거주해서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다.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저소득 지역은 부의 외국가가 강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바로 이 외부 효과 때문에 주거 분리가 야기가 되는데 왜 그러냐? 자, 저소득층은 정의 외부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계속 고소득층 근처에 가까이 가고자 한다 이 말이야. 저소득층은 정의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고소득층하고 가까이 거주하기를 선호합니다. 계속 가까이 가고자 하는데 고소득층은 부의 외효과를 차단해야 되는 거야.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정의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 고소득층 근처에 가까이 가고자 하면 또 고소득층은 부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니까 서로 뒤엉켜서는 살 수가 없다 이거야. 한쪽이 가까이 가면 한쪽이 멀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연스레 주거 분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속기나 저속기이 서로 가까이 가고자 해서 막 서로 가까이 오고자 한다. 그러면 서로 뒤엉켜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속기이 가까이 가면 고속이 멀어져 버리고 가까이 가면 멀어져 버리고 가까이 간다 날 잡아봐라 하면서 멀어져 버려. 그러니까 같이 뒤엉켜서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연스레 주거 분리가 야기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여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속기에 거주하는 지역은요, 정의 외국가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지역은 정의 외국가에 기인해서 주택이 노후화됐을 때 주택을 수선한다. 그러면 수선 비용보다는 가치 상승분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요. 정의 외국가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1,000만 원 들어서 집 수리한다. 그럼 집값이 1,500만 원, 2,000만 원 막 상승합니다. 그래서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다면 주택을 계속 수선해 가겠죠. 이 지역은 계속적으로 주택을 수선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주택이 더욱 고급 주택으로 변모가 돼가요. 그래서 이 고속주 지역은 시간이 갈수록 주택이 더욱 고급화됩니다. 계속 수선을 해가니까. 근데 반대로 저소득층 지역은 부의 효과를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의 효과에 기인해서 주택이 노후화됐을 때 주택을 수선해봐야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분을 초과한단 말이야. 나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전부 낙후된 주택만 있는데 우리 집만 딱 지분 개조해가지고 수선비 1,000만 원 썼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집만 빛나 보이는 게 아니야. 똑같이 흐름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수선비 1,000만 원 들어봐야 집값은 500만 원, 600만 원도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럼 수선비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면 수선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수선을 포기해버려요. 수선을 포기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불량주택으로 계속 변모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속지역은 더욱 주택이 시간이 올수록 고급화되고 저속지역은 시간이 올수록 불량주택이 계속 형성돼 갑니다. 그래서 도심에 고급주택하고 불량주택이 서로 양립해서 주거지역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가현상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속층 지역은 정의 효과를 강하게 받고 있죠. 저속층 지역이 아니고 고속층 지역은 정의 효과를 강하게 받고 있는데 이 고소득층 지역에서 저소득층의 경계에 근접해 오면 올수록, 저소득의 경계에 근접해 오면 올수록 정의 효과보다는 부의 효과를 더 강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 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고소득층의 일부 지역, 여기는 이제 저소득 경계에 워낙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효과보다는 부의 효과를 더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요 지역만큼은 자, 여기서 거래되는 주택이 2억 수준의 거래가 된다면 이 지역은 부효과를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2억이 아니고 1억 6천 7천 정도로 원래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할인되어 주택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할인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이 지역은 부효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효과에 기인해서 주택이 노후화돼서 주택을 수선한다. 그럼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분을 초과해버린단 말이야.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1,000만 원 들어서 집 수리했잖아요. 집값은 400, 500만 원 밖에 상승하지 않아요. 수선비가 더 크단 말이에요. 가치 상승보다. 그럼 수선할 이유가 없겠죠. 고소득층은 수선을 포기해버리고 이사가 자기가 고급주택을 찾아서 이사가고 자기가 쓰던 걸 뭐 한다? 임대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물려줘요. 그럼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저소득층 수선을 받았다. 무슨 여가가 나타났습니까? 여기서 하향 여가가 발생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하향 여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저소득층 지역은 일반적으로 부의 효과를 강하게 받고 있다. 그죠?
그런데 이 저소득층 지역에서 고소득층의 경계에 근접해 가면 갈수록, 고소득의 경계에 근접해 가면 갈수록 부의 효과보다는 정의 효과를 더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소득층 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일부 지역, 여기는 워낙 고소득층 근처에 딱 가까이 인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의 효과보다는 정의 효과를 더 강하게 받아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거래된 주택이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된다면 이 지역만큼은요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택이 4,500, 5천만 원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된다 이 말이야. 원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되고, 또 이 지역은 정의 효과를 강하게 받고 있으니까 주택이 노후화됐을 때 주택을 수선한다. 그럼 수선 비용보다는 가치 상승분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요. 1,000만 원 줘서 집 수리하죠. 그러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집값이 뭐 1,500, 2천만 원 상승하는 거지. 수선보다 가치 상품이 더 크다? 그러면 주택을 계속 개보수하겠죠. 주택을 계속 개보수한다거나 아예 불량주택으로 변하면 그걸 철거해버리고 재건축을 계속 고급화를 시켜요. 계속 고급주택이 딱 들어서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은 거주할 수가 없는 거지. 고소득층이 대신 순환을 받아요. 자, 저소득층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재건축을 통해 고급화 시키니까 고속이 대신 순환을 받았다. 이건 무슨 여가? 상향여가잖아. 저소득층 주택을 고속이 순환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상향여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거를 분리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하향여가나 상향여가가 계속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소득이 다른 기끼리 주거지역을 분리하고 있지만 자기들끼리는 주택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가면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고소득층은 자기가 쓰던 주택이 노화되죠? 그럼 임대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물려주잖아요. 그죠? 또 저소득층은 자기가 쓰던 주택이 불량주택으로 바뀌면 개보수하거나 재건축을 통해서 고급화 시켜가지고 고소득이 사용할수록 순환을 시켜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주택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여가현상을 통해서 배분해가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가현상이 이렇게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말은 주택이라는 자원이, 주택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이라는 자원은 여가현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를 시장 균형이라고 그랬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여가현상을 통해서 주택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는 발생했어 안 했어요? 시장 실패는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시장은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아까 우리 부동산성의 기능 중에 자원 배분 기능 하는 게 있었죠. 자원 배분 기능, 교환 기능, 가격 창조 기능, 정보 제공 기능, 양가지리 조절 기능, 자고가 정량했잖아. 그 자원을 배분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여가현상을 통해서 자기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지역에 불량주택이 계속 형성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지? 근데 이 도심의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원인이 그럼 시장 실패 때문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으니까 시장 실패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원인은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 실패 때문은 아니고, 왜 불량주택이 형성되느냐? 여기 거주하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요. 주택 개량 능력이 없고 또 고급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수준낮은 불량주택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주택이 형성돼 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도심의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원인은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고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 때문이다 이 말이다. 낮은 소득 때문, 소득이 낮으면서 비롯되는 거지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다. 첫째 포인트. 두 번째,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게요, 여가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이에요. 잘 봐요. 고소득층의 일부 지역, 고소득층의 일부 지역에서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분보다 더 크다.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 더 크다면 하향여가가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저소득층의 일부 지역, 저소득층의 일부 지역에서 가치 상승분이 수선 비용보다 더 크다. 저소득의 일부 지역에서 가치 상승분이 수선 비용보다 더 크다면 상향여가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향여가는 가치 상승분이 더 클 때 나타나고 하향여가는 수선비가 더 클 때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여가가 나타나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상향이 나타난 거예요. 여가 현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95% 이상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가 현상이 어떤 조건이 적용됐을 때 나타나냐? 상향하는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 하향하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 또 저소득의 일부 지역에서 가치 상승분이 수선 비용보다 더 크다면 상향가, 고소득의 일부 지역에서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면 하향가 나타난다. 하향가는 수선비가 클 때, 상향가는 가치 상승분이 더 클 때 나타난다. 역시 여가 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이죠. 이게 중요 포인트고, 여기서 답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도심의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원인은 시장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 때문? 낮은 소득 때문이다. 그래서 저소득의 낮은 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게 시장 실패지. 불량주택이지.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에요. 시장은 지금 여가 현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주택 자원을 배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실패 때문에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바로 낮은 소득 때문이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자, 여가 현상이었고 173쪽 갑시다. 이제 2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맞나? 173쪽이 모르겠다. 자, 이제 입지 및 공간구조론. 뭐 지금까지 정리한 우리 시장론에서도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여가 현상, 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게 시험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입지 및 공간구조론에서는 무수히 많은 이제 서야인들의 이론이 줄줄이 따라서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이론이 이제 1절에 지대 이론이네, 그죠? 이 지대 이론은 무조건 그냥 한 문제가 고정되어 있어요. 매년 그냥 한 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오고, 25회 때는 두 문제 나왔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자, 지대 이론. 지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지대하고 지가가 같은 말, 다른 말? 다르잖아, 당연히, 그죠? 지가하고 지대 용어부터 구분해보자. 지대, 지가.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에 토지를 사용한 대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케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입. 이게 지대다, 이 말이에요. 땅 빌려주고 받는 수입이 뭐야? 임대료죠. 우리 건물 빌려주고 받는 수입도 임대료 아닙니까? 근데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임대료라고 표현을 하지만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임대료를 지대로 표현할 거다. 바로 토지를 일정 기간 단위 사용하고 토지 소유에게 지불하는 대가,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줄여서 지대라고 하는 거고요. 지가는 일정 기간이 아니고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의 가격, 토지의 매매 가격을 대요. 토지의 매매 가격, 토지의 가격을 줄여서 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표현해서 이건 땅값 이런 뜻이네, 그지? 근데 지가는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토지의 가격이 평당 3천만 원이다. 일정 시점에서 바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이 토지는 평당 1,000만 원, 평당 48만 원, 이렇게 일정 시점에서 측정이 가능해. 근데 지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 기간의 지량만 발생하는 거야. 타인이 내 토지를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일정 기간 사용을 하고 나한테 지불하는 거지. 일정 기간 사용을 하지 않고서는 지대는 발생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시점에서 토지를 사용 안 하는데도 지대 지불합니까? 아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한 후에 지불하는 몫이 지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발생할 수가 없는 거다. 자, 일정 기간하고 일정 시점은 다른 거죠. 일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흘러간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명시되는 걸 뭐라 그랬어? 유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대는 유랑 개념, 플로우 개념입니다. 근데 지가는 일정 시점에서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니까 저량, 스톡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다음 단계 가면은 지가는 저량 개념이고 지대가 유랑 개념이다. 이런 걸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는. 지가나 지대의 개념을 뭐 지문에 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랑 개념, 저량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설명드린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무수히 많은 지대론을 한 개씩 정리해야 되는데, 그 가로 이번에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 하는 게 나왔는데, 경제지대하고 그 준지대는요, 제가 3월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토지 다일세 이론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경제지대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책에서 토지 다일세 운동을 정리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더 쉬우니까 우선에 경제지대하고 준지대는 보지 말고 오른쪽 페이지 가면 지대 결정 이론 2번에 거기서부터 이제 5개의 지대가 줄줄이 따라 나와요. 차액 지대설, 절대 지대설, 위치 지대설, 입찰 지대설, 독점 지대설 5개 지대가 나오는데요.
독점지대에서는 X하고 아예 시험하고 관계없다. 그거는 알면 더 피곤한 거고 모르는 게 보약이다. 알았죠? 보지 말고 1, 2, 3, 4 그 4개의 지대를 비교하는 게 아주 중요 포인트고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입지 이론들이 순차적으로 그죠? 상당히 몇십 개의 이론이 나오는데 항상 이 입지론에서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하고 이론 이름을 매치시켜서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차액지대설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이렇게 이론 이름과 학자 이름을 길부시켜서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론의 요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론의 요지는 이론 이름 속에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차액지대설, 왜 지대에 차액이 생기는가 의미를 이해하면은 내용의 요지를 쉽게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론 이름을 계속 음미하면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뭐 외울 게 한두 가지 다 외우겠나. 이해를 하면 외울 게 필요가 없겠죠. 암기가 필요 없는 거야. 자, 지대 이론의 호시가 된 첫 번째 이론이 첫째, 리카도가 주장한 차액지대설. 그러니까 리카도는 지대가 모든 토지에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고요. 토지마다 다른 차액이 형성된다. 그래서 차액지대설을 명명했는데 왜 토지마다 동일한 지대가 아니고 차액이 형성돼서 차액지대가 발생하느냐. 리카도는 차액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왔느냐. 비옥도의 차이에서 찾았다 이 말이에요. 비옥도의 차이. 그러니까 토지는 비옥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옥도가 높은 토지일수록 수확량도 많지만 비옥도가 떨어질수록 수확량이 점차 감소해 갑니다. 그래서 수학 체감 법칙이 성립하고 있어요.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수확량이 점차 감소하는 수학 체감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토지에 동일한 지대를 징수할 수가 없고 토지마다 다른 차액이 형성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토지는 비옥도가 다 달라. 그러니까 비옥도가 가장 높은 최우등지가 있는가 하면 또 비옥도가 조금 떨어지는 우등지도 있어요. 이거보다 비옥도가 더 떨어지는 열등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옥도가 전혀 없는 토지도 있어요. 최열등지. 이 최열등지는 비옥도가 없으니까 수확량도 없다. 생산성이 0이 됩니다. 자, 우리 토지 용어에서 도심에서 건축이 가능한,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에 있는 토지를 택지항기지라 그래서요. 그리고 농촌사의 특정 지점에서 농업활동이 가능하고 생산량이 발생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농지항기지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생산량이 전혀 없는 토지, 그게 최일등지고 이게 바로 항기지가 되는 겁니다. 항기지나 최일등지가 같은 표현이에요. 농지항기지죠. 토지는 이렇게 비옥도가 다릅니다. 비옥도가 다르니까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수확량도 당연히 다르게 산출되겠죠. 예를 들면 최우등지에서 연간 500가마 정도의 수확량이 산출된다면 우등지는 비옥도가 좀 떨어지니까 300가마 정도밖에 산출이 안 돼요. 열등지라면 비옥도가 더 떨어지니까 100가마 정도밖에 수확량이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최열등지인 항기지는 비옥도가 전혀 없으므로 수확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수확량이 점차 감소하는 수학 체감 법칙이 지금 성립하고 있는 거죠. 수확량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토지를 빌리려고 받는 지대도 당연히 다르게 징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우등지처럼 수확량이 높은 토지는 이윤이 많으니까 높은 사용료를 요구하겠죠. 너는 1년에 한 300만 원을 내고 토지를 사용해라. 근데 우등지는 수확량이 좀 떨어졌으니까, 그죠? 너는 한 150만 원을 내고 토지를 사용해란 말이야. 근데 열등지로 가면 수확량이 더 감소했죠. 그러니까 이윤이 적으니까 너는 50만 원만 내고 토지를 사용해라. 근데 최열등지인 항기지는 수확량이 없잖아요. 그럼 소작자가 지대를 지불할 여력 자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항기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수확량이 점차 감소하니까 지대도 모든 토지에 동일한 지대가 생길 수가 없어요. 토지마다 다른 차액이 형성됐죠. 그래서 지대에 차액이 생긴다. 그래서 차액지대설라고 명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차액지대가 이렇게 발생하니까 비옥도가 전혀 없는 항계지는 수확량도 발생하지 않는다.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지대를 지불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차액지대설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항계지에는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요지가 되는 이론 내용이고요. 그리고 리카도는 곡물의 가격, 즉 밀이라는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지대가 상승한다. 그래서 이 곡물의 가격이,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인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곡물의 가격이, 곡물 가격, 고가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봤어요. 곡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봤는데 왜 그러냐? 자, 리카도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게 밀을 경쟁하는 농장을 예를 들었습니다.
밀 농장의 인구가 증가하니까 밀을 더 많이 사먹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밀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밀이 생산된 양은 딱 한정되는데 밀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한 만큼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밀 가격이 막 상승합니다. 그래서 밀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빌리러 와요. 농지 수요도 증가해요. 근데 농지의 양이 한정돼 있는데 빌리러 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유자 입장에서는 비싼 사용료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지대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 지대가 상승한 원인이 밀이라는 곡물의 가격, 밀이라는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농지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지대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바로 곡물의 가격이 지대를 인상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 이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곡물의 가격이 지대를 인상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리카도는 이렇게 봤고, 이 리카도는 한기지와 같은 최열등지는 수확량이 없으므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이론을 이제 정면으로 비판하러 나온 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토지는 있을 수가 없다. 지대는 모든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다 발생한다. 에이?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없어요. 모든 데서 절대적으로 다 발생하니까 절대지대설이라고 명명했는데 왜 그러면 지대가 모든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다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모든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지대가 다 발생하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지대는 비옥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대란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지대는 발생한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 이 토지 소유 그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봤어요. 어? 왜 그런가 하니까 자, 토지는 전부 개인들이 사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유하고 있는데 이 개인이 사유하고 있는 나무 토지를 사용하려면 사용료인 지대부터 지불하지 않고서는 나무 토지를 빌려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비옥토가 아무리 없는 자갈 땅이든 모래 땅이든 지력벌이든 간에요. 그걸 빌려서 사용하려면 나한테 뭐부터 준다? 지대부터 지불하고 빌려서 사용한다는 거야.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땅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지대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기지와 같은 토지도 그걸 사용하려면 당연히 지대부터 지불하고 토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당연히 한기지도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기지조차 지대가 발생한다면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토지의 지대는 절대적으로 다 발생한다. 그래서 절대지대설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리카도는 이 밀이라는 곡물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지대가 상승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지대를 인상시키는 원인이 되니까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봤죠. 근데 마르크스는 그게 아니다. 지대가 곡물 가격을 인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지대가 고가를 결정한다.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봤어요. 왜 이 지대가 곡물 가격을 인상시키는 원인이 되느냐? 자, 토지는 개인들이 전부 사유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인들이 다 사유하고 있는데 이 개인들이 사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권자 한다. 나무 토지를 빌려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지대부터 지불을 해야 돼 말이야. 먼저 지대부터 지불을 해야 나무 토지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소작자가 이제 지대부터 딱 지불하고 토지를 빌려서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 토지에서 수확량이 진짜 소량밖에 산출이 안 됐어. 수확량이 조금밖에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작자 입장에서는 손익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산물의 가격, 곡물의 가격을 인상해서 받아야만 손익분 기준을 맞추겠죠. 그래서 이 곡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 곡물 가격이 상승한 원인이 먼저 지대를 지불했기 때문에 손익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산물의 가격, 이 곡물의 가격을 인상한 거잖아요. 그죠? 바로 지대가 곡물 가격을 인상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가 곡물 가격, 고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리카도하고 마르크스는 완전히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3사에 가서 한 개 첨가할 게 리카도와 같은 학자를 고전학파, 이 마르크스와 같은 학자가 신고전학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고전학파하고 고전학파는 지대를 인식하는 인식 자체가 달라요. 고전학파들은 지대를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봤지만 신고전학파들은 지대를 생산비용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지대를 또 불로소득으로 보는지 생산비용으로 보는지 거기까지도 구분을 해야 되거든. 근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조금씩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또 3사에도 수업 온다. 그제? 2월까지 듣고 또 뭐 한 번에 저 인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죠? 나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야, 이 지대 이론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지문으로 내지만 90% 이상은 지대의 발생 원인을 비옥대에서 찾고 있느냐,
토지 소유 자체에서 지대 발생 원인을 찾느냐, 한계지에 지대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90% 이상 답을 요구합니다. 아셨어요? 물론 다른 것도 지문에 나오지만 거의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가 이 지대의 발생 원인하고 한계지 지대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요 이제 두 사람 이론하고 대비해서 비교해야 될 게 세 번째 이론, 튀넨이 주장한 입지 교차 지대설. 입지가 교차함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입지라는 말이 위치라는 뜻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그래서 특히 이 지대를 산출할 때 위치 문제를 중시한 겁니다. 위치를.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위치 지대설.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고 본 거죠.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고요. 튀넨이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술한 논문이 고립국이라는 논문이다. 그래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론을 증명해 보였다. 그래서 고립국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용어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입지교차 지대설이나 고립국 이론, 위치 지대설 다 같은 말입니다. 작년에는 위치 지대설하고 나왔고요. 또 어떤 해에는 고립국 이론으로도 나옵니다. 입지교차 지대설하고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용어를 다 동요를 기억해 놔야 되겠고, 이 튀넨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튀넨은 위치 지대설이 바로 농촌 사회에 관한 농업 입지론을 대표하는 이론인데, 이 튀넨의 농업 입지에 관한 위치 지대설을 응용해가지고 도시에 접목시켜서 성장 발달시킨 이론이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될 아론소의 입찰 지대설, 그리고 버제스의 동심의 이론입니다. 그 지문이 몇 번인지 모르겠다. 그 지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6번, 7번인가 어디 지문에 보면은 튀넨의 위치 지대설 지문 한번 찾아봐. 보면은 튀넨의 위치 지대설은 아론소의 입찰 지대설과 어디까지 가는데?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 여기 자 5번 지문 5번에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그 튀넨은 입지론의 선구자로, 그 다음에 그 있잖아, 그죠? 고립국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인 부제스의 동심의 이론과 아론소의 입찰지대 원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튀넨이 다른 입지 이론의 선구적인 역할을 이론적 기준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입지론의 선구자라고 표현하고, 뒤에 놓을 입찰지대설이나 동심의 이론은 튀넨의 농업지에 관한 이론을 도시에 접목시켜서 성장시킨 이론입니다. 튀넨의 농업지에 관한 이론을 도시에 접목시켜서 발달시킨 게 입찰지대설하고 동심은 이론이에요. 이론적 배경이 바로 튀넨의 위치지대설이죠. 그래서 입지론의 선구진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학자가 튀넨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학자예요. 자, 이 튀넨의 위치지대설은 농촌 사회를 대표하는 농업위치 이론인데, 이 농촌 사회도 반드시 중심지라는 게 있어요. 농촌 사회의 중심지. 우리 농촌 사회의 중심지는 어디를 뜻할까? 읍이나 면 소재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튀넨이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델로 농장을 운영을 했단 말이야. 델로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론을 증명해 보였는데, 농촌 사회도 중심지를 기점으로, 이 읍이나 면이라는 중심지를 기점으로 6개의 농업지대가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형성되어서 농장 활동을 수행해가요. 그 6개의 농업지대가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농장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 농업지대가 중심지까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느냐,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 농업지대의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이렇게 봤어요. 즉, 자, 지금 1번 농업지대 같은 경우는 중심지까지 아주 가까운 거리에 농업지대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근데 6번 같은 농업지대는 중심지에서 아주 먼 거리에 농업지대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농업지대가 중심지까지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이 가까운 농업지대에서 이제 농작물을 수확해가지고 이걸 소비를 시키려면 중심지까지 이동을 시켜야지 읍이나 면에 들고 와야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농업지대의 거리가 중심지까지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이 농작물을 중심지까지 이동시키는데 수송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지? 수송비가 얼마 안 나가겠죠. 그래서 수송비를 절약한다면 소작객에 남는 이윤이 많죠. 수익이 많이 남았으니까 너는 높은 지대를 내고 사용해라는 거지. 그래서 지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5번과 6번 농업지대 같은 경우는 중심지에서 아주 먼 거리에 농업지대가 위치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농작물을 수확해가지고 소비시키기 위해서 중심지까지 이동을 시켜야 돼요. 이동을 시키다 보면 거리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수송비는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송비가 증가하면 수송비 지출하고 나면 남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대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지대가, 농업지대가 중심지까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냐 먼 거리에 위치하냐, 이 농업지대의 위치에 따라 소작자가 절감하는 수송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지대가 중심지까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서 수송비를 전략을 많이 한다면 지대는 상승하게 되고, 농업지대의 거리가 중심지에서 점점 멀어져 가지고 수송비가 증가해버리면 지대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바로 이 지대가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는 지대는 바로 수송비를 얼마나 전략하느냐, 크게 따라 결정된다. 수송비를 전략한 값이 지대가 된다. 그래서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지대를 산출할 때, 자, 이 공식은 기억을 하셔야 돼. 지대는 이 농업지대에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매출이 생깁니다. 그지? 전체 매출액, 매상고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비료도 사야 되고 농약도 사야 되고 해서 생산비를 투입해야 되겠죠? 생산비를 투입해야 되고, 또 농작물이 수확이 되면 이걸 소비시키기 위해서는 중심지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수송비도 지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매상고에서 이 생산비하고 수송비까지를 다 지출하고 나면은 토작객에 남는 몫이 생기잖아요. 그만큼을 지대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모두 차감한 값입니다. 생산비하고 수송비를 다 빼고 남는 몫을 지대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자, 이 생산비하고 매상고가 고정됐다고 한번 가져보자. 연간 매상고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산비가 연간 4천만 원 투입된다고 가져봐요. 근데 농업지대의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이 수송비가 1,000만 원 지출된다. 1,000만 원. 수송비가 1,000만 원 지출되면 지대는 5천만 원이 산출되는 거죠. 그죠? 지대는 5천이 산출되지만 수송비가 증가하고 수송비가 4천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가져봐. 그럼 지대는 2천만 원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농업지대의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수송비가 전략이 많이 된다. 수송비가 전략될수록 수송비가 적게 지출될수록 지대는 어떻게? 높게 산출돼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이 지대가 바로 수송비를 얼마나 전략하느냐, 크게 따라 결정되는 거죠. 바로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그래서 지대를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수송비의 중요성,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주 요인으로 본 대표적인 농업위치 이론이 바로 T년의 위치지대설이에요. 상당히 농업위치에 관한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이 바로 입지교차 지대설이니까 요지를 정리해놔야 되겠죠. 자, 요 이제 새 이론하고 또 대비되는 이론이 네 번째, 알론소가 주장한 입찰지대설이 되겠네요. 입찰지대, 용어 자체부터가 짜증납니다. 입찰지대. 상당히 어려워요. 입찰이라는 말은 경매용어거든요. 경매에 나오는 용어인데, 입찰지대는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지대, 이런 뜻이다.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지대, 이런 뜻인데 참 어렵죠. 무슨 말이냐니까. 자, 어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의 양은 한정돼 있잖아요. 토지의 양은 물리적으로 증가를 시킬 수가 없고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토지의 양은 한정돼 있는데, 이 한정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무수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정된 부족한 양을 모든 이용자에게 다 배분해서 이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매를 통해서 이 토지를 입찰을 받아서 사용을 하려면 토지 이용자들이 지대를 제시하겠죠. 내가 얼마 내고 토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대를 제시하게 되는데, 가장 높은 지대를 제시하는 이용자가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지대를 입찰지대라고 하는데요. 자, 무슨 말인 거 아니까, 만약에 이 토지에서 1년간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1년 동안 1,0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토지 이용자들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대를 제시하겠죠. 수익이 1,000만 원 예상되는데 내가 토지를 당신 토지 이용하면서 1,200만 원 주고 사용할게. 그런 사람은 땅 빌릴 자격이 없죠. 수익이 1,000만 원 예상되는데 1,200 주겠다. 이거는 이거잖아. 이건 사기코야. 토지를 빌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예상되는 수익 한도 내에서 지대를 제시하겠죠. 뭐 700만 원 주고 사용할게, 850 줄게, 900 줄게, 뭐 이렇게 해서 지대를 제시하는데, 가장 높은 지대를 제시한다면 얼마까지 지대를 제시할 수 있겠어요? 1,000만 원까지 지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대는 제시할 수가 없겠죠. 근데 1,000만 원의 지대를 제시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지대를 제시했죠. 그럼 그 사람이 이 토지를 입찰받아 사용하겠죠. 이 토지를 입찰을 받기 위한 지대가 바로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입찰지대인데, 자, 입찰지대 정의를 해보면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처럼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이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최대한 지불할 의도가 있는 금액. 그 지대를 최대로 제시해야 입찰을 받는 거지. 최소로 지불해서는 입찰을 받을 수가 없겠죠. 토지 이용자가 최대로 지불할 의도가 있는 금액. 그러니까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요. 이 1,0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1,000만 원의 지대를 제시하면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지대를 제시했기 때문에 입찰은 받아. 입찰은 받지만 예상되는 수익을 전부 지대로 지불하니까 소작자에게 토지 이용자에게 이윤이 있어 없어요? 없죠. 초과이익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토지 이용자가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뭐란다? 입찰지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줄 쫙 쳐요. 1번에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 그게 최대의 동그라미를 해야 된다.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뭐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라고 한다. 개념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도심에 있는 토지일수록 지가가 높고 지대도 높습니다. 지대나 지가가 당연히 높겠죠. 근데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지대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한정된 토지를 모든 산업이 다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중심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대가 가장 높은 지역부터 경매에 붙인다고 가정을 한단 말이야. 이 지역을. 그럼 이 지역을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받으려면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해가지고 가장 높은 지대를 제시할 수 있는 업종이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받겠죠. 그래서 요 지대가 가장 높은 이 지역을 수익이 가장 많이 산출되는 상업이 입찰을 받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을 또다시 경매에 붙인다면 이 지역은 이제 상업 다음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해서 상업 다음으로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이 입찰하겠죠. 그래서 상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수익이 많이 나는 주거산업이 입찰을 하고 세 번째 지역을 또다시 경매에 붙인다. 그럼 이 지역은 이제 상업 주거 다음으로 수익이 발생해서 상업 주거 다음으로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공업이 입찰을 하고 맨 외곽 쪽에 지대가 가장 낮은 지역에 수익도 제일 적게 산출되어가고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낮은 농업이 입찰을 하면서 바로 지대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상업, 주거, 공업, 농업 순으로 토지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업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죠. 도심에 가장 가까이 올수록 지대가 가장 높으니까 상업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중심지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이 말입니다. 가장 지대 곡선이 가파르게 위치하죠. 근데 주거산업은 상업보다 조금 낮은 지대를 지불하죠. 그러니까 주거산업의 지대 곡선은 조금 완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공업은 더 낮은 지대를 지불해. 그러니까 공업의 지대 곡선은 더 완만해져. 농업은 가장 낮은 지대를 지불해요. 그러니까 농업의 지대 곡선은 가장 완만하겠죠. 그럼 요 네 개의 곡선은 각 산업별 지대 곡선이야, 그지? 요거는 상업의 지대 곡선, 이건 주거산업의 지대 곡선, 이건 공업의 지대 곡선, 이건 농업의 지대 곡선이죠. 근데 이 산업별 지대 곡선을 한 개로 연결해 본다. 그러면 자, 맨 위에 상층부에 있는 게 상업의 지대 곡선, 두 번째가 주거산업의 지대 곡선, 세 번째가 공업의 지대 곡선, 네 번째가 농업의 지대 곡선이죠. 요 네 개의 산업별 지대 곡선을 하나로 연결하니까 상층부에 노란 모양의 곡선이 완성됐다, 그지? 이 곡선을 입찰 지대 곡선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입찰 지대 곡선은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 위치선 상업이 가장 높은 지대를, 두 번째는 주거산업이 가장 높은 지대를, 세 번째는 공업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잖아요.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줄쫙 각 산업별 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산업별 지대 곡선을 하나로 연결한 곡선을 말한다고. 입찰 지대 곡선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쭉 알아야 돼. 입찰 지대 곡선은 산업별 지대 곡선을 하나로 연결한 곡선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1번 지문에 보면 입찰 지대 곡선은 원점을 향해 볼록하게 아래로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그랬어. 그지? 원점을 향해 볼록하게 우하향한다. 또 그래프 옆에 보면 입찰 지대 곡선은 원점을 향해 볼록하게 우하향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왜 입찰 지대 곡선이 원점을 향해 볼록하게 우하향하는가? 거기에 5번 지문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교통비를 한계 교통비, 한계 운송비, 한계 수송비 같은 수송비, 교통비, 운송비 다 같은 말입니다. 이 한계 교통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 공식 모르면 안 돼.
한계 교통비를 토지 사용료로 나눈 값. 그래야지 또 뭐로 나눈 값이냐. 분모 분자를 바꾸면 큰일 나는 거다. 한계 교통비를 토지 사용료로 나눈 값인데요. 그런데 왜 곡선이 그럼 이렇게 우하향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도심에서 외가로 갈수록 있잖아요. 외가로 갈수록 지가가 점차 하락을 하죠. 그러면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토지를 사용한다면 도심부는 지가가 높잖아요. 그죠? 도심부는 지가가 높아요. 근데 외가로 가면 갈수록 지가가 점차 하락하지. 그럼 1,000만 원을 가지고 토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요 위치는 한 평에 1,000만 원이야. 요 위치는 평당 100만 원. 요 위치는 평당 10만 원. 여기 가면 평당 10,000원이야. 그러면 요 위치에서는 1,000만 원 가지고 토지를 사용하면 한 평밖에 사용을 못하죠. 그 다음 지역은 10평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지역은 100평 사용할 수 있겠지. 외곽으로 가면 평당 10,000원이니까 1,000평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토지를 사용한다면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가 점차 하락하니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외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증가해 가겠지. 그죠?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 사용은 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요 토지 사용량이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한다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커진다, 작아진다? 분모가 클수록 값이 적어지는 거 아니야. 좀 분수 나오면 좀, 이 정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온 건데, 이제. 그러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점차 적어져요. 보세요. 입찰지대 곡선은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가장 크고 외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점차 적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와 꼭지점을 연결하니까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런 뜻이네요. 자, 거기 적는다. 1번 옆에 땡땡. 입찰지대 곡선은 원점을 향해 볼록하게 우하향한다. 그리 돼 있지? 그 옆에 땡땡하고 적어. 동그라미 1번 옆에. 왜 입찰지대 곡선이 원점을 향해 볼록하게 우하향하는가? 땡땡.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말이야. 토지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 사용량이 점점 증가해 가잖아요. 증가하니까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점점 적어지는 거죠. 기울기가 점점 적어지니까.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한 거야. 거기 있잖아. 거기 옆에. 봐봐. 여기 있잖아. 원점을 향해 볼록하게 우하향한다. 그 옆에 땡땡 적어놓고 적으라고. 네. 외곽으로 갈수록 빨리 받아 적어. 바쁘다. 쉬는 시간 지났어. 빨리.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감소하기 때문이 아니고 토지 사용량이 증가해서 기울기가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뒷표야. 뒷장 넘겨서 6번에 자, 중심지인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한번 봐봐.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한다는 말이 뭐야? 외곽으로 갈수록 우하향한다는 말은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크고 외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점차 완만하게 변한다는 뜻이죠. 그럼 중심지가 기울기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업종이 도심에 가장 가까이 입지한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말이 뭐냐? 제일 높은 지대를 지불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이 도심에 가장 가까운 토지를 할당받아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상업이나 금융 이런 업종들이 도심에 가장 가까이 입지하는데 그 이유가 중심지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똑같은 토지를 이용하더라도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크다. 생산성이 크니까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제일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에 가장 가까이 입지하고 또 한계 교통비가 크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이 한계 교통비가 큰 업종이 중심지에 가까이 입지해요.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교통비를 토지상으로 나눈 값이라 그랬죠. 근데 이 한계 교통비가 커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도 커지죠. 이 기울기가 크다는 말이 중심지에 가장 가까운 토지를 입찰받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고 또 한계 운송비, 한계 교통비가 큰 업종이 중심지에 가장 가까운 토지를 입찰받아 사용한다.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이 이렇게 달라가지고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이 중심지에 가까이 입장으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상업, 주거, 공업, 농업 순으로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상업, 주거, 공업, 농업 순으로 토지 이용이 결정되고 바로 아론스의 입찰지대 이론은 누구의 이론을 도시에 접목시켰다? T넨의 고립국 이론, 이 T넨의 위치지대 실인 고립국 이론을 도시에 접목시켜 성장시킨 이론이 아론스의 입찰지대다. 그게 어디 뭐 6번이가 그게 그런 말 있을걸? 7번인가 뭐 어디 보면 있어요. 내 책에 없는 얘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절대 얘기 안 하고 다 시험에 나오는 얘기니까 전부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첫째 입찰지대의 개념, 입찰지대 곡선의 개념, 또
또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가? 왜 입찰지대 곡선이 우하하는가? 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으로 초과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를 한다. 입찰지대 곡선이란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별 지대 곡선. 이 산업별 지대 곡선을 하나로 연결한 곡선. 이 산업별 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 한다.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 개의 교통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입찰지대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느냐? 외곽으로 갈수록 치가가 하락해서 토지 상향이 점점 증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상향이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점점 적어지거든. 그래서 이 곡선을 연결하니까 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중심지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도심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니까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가장 가파르다. 그리고 중심지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려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크고 생산성이 높고 또 한 개의 교통비가 큰 업종이 이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해서 제일 높은 지대를 지불하니까 도심에 가장 가까이 입지를 한다.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이 다르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상업, 주거, 공업, 농업 순으로 토지용이 결정된다. 여기까지 입찰지대 곡선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5번의 독점지대설 알면 시험에 틀린다 그랬어요. 모르는 게 보약이야. X하고 그건 알려고 하지 마요. 오늘은 4개의 이론을 비교해 드렸고 지대 이론을 3, 4, 5의 경제지대, 이 파레토의 경제지대 그리고 마샬의 준지대까지 정리하면 6개 지대로 이제 비교가 되겠죠. 준지대나 경지대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늘 요 4개의 이론에서 작년에도 한 개 나왔지만요. 보통 요 4가지 이론을 비교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요. 요 제들을 꼭 좀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도시 내부 구조 이론부터 조금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